여기 제 강아지가 있죠. 귀여운 강아지. 지금 발을 핥고 있네요. 몽실아? 이렇게 귀엽지. 자, 오늘 28장 연습입니다. 더 리허설 읽어보겠습니다. 영어에서 더 리허설, 연습이라는 단어는 리히어링에서 파생된대요. 그러니까 리히어링, 다시 듣다에서 파생된대요. 그리고 불어에서 연습이, 이건 불어라서 선생님이 잘 못 읽겠는데 라 레피티션이라고 한다면 라 레피티션인데 발음 그대로 리피티션, 레핏한다, 반복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미는 히라버 중에 뭐 디에 프로베에서 찾아지는데 그 발음을 들어보면은 연습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 즉 프로베, 정밀조사하다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뭐 다시 듣다의 뜻이든 반복을 의미하든 정밀조사를 하든 이런 것이 연습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타하게는 면밀히 조사하고 시험하고 시도하고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이 이제 연습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이나 정밀조사에는 몇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원리들이 수반된다. 첫째는 어떤 원리? 윤리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대요. 그래서 윤리적인 행위 뭐예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째, 좋은 동료가 좀 되라. 그러니까 연극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혼자서 이제 단문 연습하는 것은 이제 상관없겠지만 이제 단체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연극 준비를 한다든지 선생님 지금 낭독극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원들과 좋은 동료가 되는 게 1번이랍니다. 가장 좋은 의미에서 직업적이 되라. 절대로 서로에게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뭐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여러분이 책임지고 작품과 동료들을 섬기되 그들에게 여러분을 섬기는 책임을 지우지 말라. 그러니까 니들이 섬겨라. 걔네들이 섬기거나 이 장면에서 이거 해줘야지. 뭐 이런 태도 취하지 마라. 자, 이계주의가 연극계의 부패의 한 주요 원인이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그런 패에 속해서는 안 된다. 연습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가능하면 시간보다 일찍 가라. 서로의 귀중한 시간을 존중하라. 죽음 또는 천재지변이 아닌 한 지각에 절대로 변명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잭시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 낭독극 연습도요. 1분 딱 지나면 벌금, 지각비 걷어요. 그래서 무조건 애들이 제 시간에 도착할 때는 뭐 지각비가 그래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돈을 꼭 걸어. 그래서 시간 늦지 않도록. 매번 연습장에 나타날 때마다 준비된 상태로 오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사교를 중단하라. 이 말은요, 막 수다 떠는 연습장 와서 수다 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약간의 수다 우리가 좀 떨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우타하게는 티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지 말라. 대부분의 배우들은 서로를 아느라고 반평생을 날려보낸대요. 내가 그 역을 연기했을 때 있잖아. 뭐, 이 대리인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 아무개 연극평을 읽어보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이 극장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진짜 미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연습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다. 일을 통해서 서로를 알라. 일을 통해서 서로를 알래요. 티가 분명합니다. 만일 연습이 여러분의 집에서 있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고 꼭 내가 우리 집에 사니까 책임을 가지고 커피라도 좀 대접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미리 끓여놨다가 빨리 대접하고 빨리 일을 하래요. 먼저 스튜디오에서 발표할 장면을 준비하고 있는 배우에게 제시되는 연습상의 문제들을 다루겠다. 스튜디오라는 것은 이제 우타하겐이 말하는 스튜디오.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것도 스튜디오 배우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를 가르치는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스튜디오에서는 관객들이 그의 선생님과 동료 연기 지망생들로 구성되죠. 그렇죠. 선생님으로서의 나의 작업은 미리 준비해온 연습 문제들과 장면들을 평가하는 것이 중심이다. 장면은 배우들에게 미리 할당되고 그들은 자기의 기술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연출자 없이 자기들끼리 연습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이제 딱 지켜보고 이제 비평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교실에서 발표를 하고 또 입장료를 지불한 관객 앞에서 완성된 공연을 최종적으로 전달한다는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채 비판을 받는 것은 배우들이 실패할 수 있는 찬란한 자유와 과감한 시도와 위험 부담을 통해서 자기의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네, 이거 스튜디오에서 공부하는 거, 연습하는 거 이거 분명히 당연히 도움되는 거다. 그럼 도움되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안전한 것만 꾀하다가는 어떤 예술가도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독학을 하겠다. 이거 상당히 이거 안전한 거다라는 거예요. 봐주는 사람 없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성우 지망생들, 배우 지망생들끼리 스터디하는 거. 그거 되게 저는 반대하거든요. 왜냐면 봐주는 사람 없어서 막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안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돈 아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성장하는 그 경험치가 뭐 있긴 있겠다만 너무 미미하고 좀 안 좋은 곳으로 흘러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추천하지 않아요. 때때로 배우는 스튜디오 안에서 아주 힘겨운 압박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는 현미경 밑에 놓이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동료들과 선생님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안다. 아무것도 모를 권리가 있는 관객들보다는 분명히 더 많이 안다. 가로하고 내가 공연할 때 학생이 객석에 와 있다라고 설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비평가들이나 관객들에게 이렇게 시험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시험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비평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매일 교실에서 그들에게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거짓말이지 뭐 사실적이지 않지 막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학생들이 딱 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 배반할 것이며 무대 위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고의적으로 속일 수 있겠는가 속이지 말라고 해놓고 자 그런 의미에서 가혹한 시험이다라는 거죠. 나는 보통 2명의 학생 배우들에게 특정한 장면을 숙제로 맡긴다. 그래서 둘로 하여금 첫 연습을 하러 만나기 전부터 전체 작품을 각자 공부할 기회를 갖게 하고 맡은 등장인물의 과거와 사생활에 대한 상당량의 숙제를 해두고 장면의 시작되기 직전까지 그들의 인물에 영향을 주었을 모든 것들에 대해 대체 및 구체화, 특수화 작업을 미리 해둘 수 있게 한다.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성우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이럴 기회가 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뭐 둘이서 연습해 오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이제 연기학원 가면 보통 장면극들 많이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한 2명한테 특정한 장면 숙제로 내주고 연습해 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자기들끼리 맞춰보고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대체도 찾고 구체화 특수화 작업을 미리 다 해놓고 선생님 앞에서는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들의 첫 번째 정밀조사에서 나는 순전히 내용 파악을 위해 한두 차례 그 장면을 함께 읽도록 권장한대요. 그러니까 같이 읽어보라. 행동하려고 하지 말라. 연기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 배우 수업 책에서 코스자가 오셀로 역을 맡았을 때 막 행동하고 싶은 막 연기를 하고 싶은 막 충동에 휩싸였죠. 그런 거 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 모르니까 이제 읽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배우인지 보여줘서 상대방을 감동시키려고 하지도 말라. 장면의 내용이 무엇인지 장면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기만 하래요. 네, 이걸 이제 우리 연극판에서는 드라이 리딩 하라라고 얘기하죠. 서로를 쳐다보래요. 근데 이제 우리 성우지망생들은 특히 이렇게 대본 보고 읽는 게 연습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배우지망생들 눈 보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얼굴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그게 확실히 필요합니다. 서로를 쳐다보래요. 읽으면서 의미를 점검하되 대사 읽는 거, 그 다음에 감정 넣는 거는 피하라.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어요. 감정 넣기를 피하라라는 건 알겠어요. 아까처럼 막 연기하지 말라는 거는. 대사 읽기를 피하라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글로 써져 있으니까 그냥 대사를 읽고만 있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야. 말을 하라라는 거야. 처음 읽으면서 목표를 빗나간 채 감정을 잔뜩 집어넣고 읽거나 부드럽게 중얼대면 큰 해악이 초래되기 쉽다. 어느 배우가 부드럽게 중얼댄다고 해도 그는 대체로 과잉 연기를 할 때나 마찬가지로 대사들을 설명하거나 채색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은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그는 다만 조용히 읽기만 하지만 스스로도 다른 사람도 못 알아채리라고 믿을 뿐이래요. 근데 조용히 조곤조곤 하더라도 이게 다 고정관념으로 나한테 배이고 그대로 굳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소리내서 연습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작게 연습하는 게 좋다. 소리내서 하는 것보다는 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타하게는 그것도 하지 말라. 그냥 드라이하게 읽어라. 이렇게 감정 넣어서 말하고 막 이러다 보면 다 고정관념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두 번 읽고 나면 배우들은 대개 토론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아서라, 정토론을 하려면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해라. 논문을 쓰는 것도 지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멋진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말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의 여기 말은 토론하지 말고 행동을 하라라고 생각하세요. 만일 여러분의 등장인물이 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과거 생활을 함께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꾸며볼 수도 있겠죠. 만일 경쟁심이 강한 등장인물들이다. 뭐 한여름밤의 꿈의 헬레나랑 허미어다. 뭐 이렇게 경쟁 구도다. 막 이렇게 한다면 트럼프 놀이를 막 한두 번 해보거나 체커 게임을 한번 해보면서 상대방을 꺾으려고 해보는 것이 막 이렇게 대본 들고 10시간 동안 떠드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만일 장면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위기로서 남편이 퇴근해 돌아올 때 벌어진다면 평상적인 귀가 행위를 즉흥적으로 꾸며서 보통날 그가 집에 돌아올 때 둘이서 함께 함직한 모든 일들을 한번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랑 대본에 있는 거랑은 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위기가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라. 위기를 또 첨가해보라. 또한 작품에 따라서 함께 또는 따로따로 이전의 상황들을 즉흥적으로 연기해봐라 등등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에튜드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에튜드죠. 그리고 상황극이라는 수업을 하셨던 분들도 이거 상황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 장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둘이 했음직한 어떤 행동들을 해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장면이 발생하는 장소를 토론하지 말고 두 발로 일어나서 세트를 세우기 시작해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방, 목장 또는 주방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10시간을 서로 토론하고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자기가 상상한 장소만 그냥 고집하게 될 것이다. 또는 설령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장소를 실체적으로 구축해보면은 또 상상한 거랑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무대에서 나는 여기만큼이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안 나와. 아니면 가구가 여기였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가구가 없어. 무대에서 쓸 수 있는 가구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딴판이라는 거예요. 가구들을 옮겨서 여러분의 새 장소로 그냥 만들어라. 움직이고 또 움직여라. 무엇이든지 확정 짓지 말래요. 당장에 확정 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확정 되겠죠. 근데 당장에는 확정 짓지 말라. 허구를 믿는 게임을 위해 여러분의 장소를 지어라. 만일 장면이 여러분이 맡은 등장인물의 방에서 이루어지고 파트너가 방문객이라면 여러분이 방을 세우는 동안 그로 하여금 그 방의 모든 측면들에 대해서 지시하게 하라. 또는 그 반대로 하라. 의자, 식탁, 소파를 어디에 둘 것인지 걱정하지 말고 그것들 위와 둘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의 질감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라. 모든 것 위에 앉아보고 모든 것을 만져보고 모든 것을 걸어보고 모든 것을 쳐다보라. 여러분이 그 장면에서 앉거나 걷거나 만지거나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장면을 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원래 내 방 이러면 내가 거기서 모든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침대에 눕는 장면은 없다고 하더라도 난 평소에 침대에 누웠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행동들을 다 해보라라는 거예요. 창문에 대해서 묻지 말고 그 둘레와 그 앞에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지를 물어라. 어떤 책, 어떤 용단, 어떤 잡지나 사진, 꽃병 또는 기타 물건들이 있는가? 거기에 있는 물건들의 실물 가치를 부여해서 그 장면에 도움이 되도록 구체화시켜라. 마지막 작품에서 여러분이 어느 한 물건을 순간적으로 스쳐 바라볼 뿐일지라도 이 장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언제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무대상의 결정들을 내리지 마라. 결정들은 나중에 저절로 만들어진다. 대본에 써있는 결정이라면 이렇게 해봐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결정들 미리 내리지 마라. 나중에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타하기는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연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이런 감정이 생기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제스처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딱 특수화가 되어가지고 계속 그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또 그 행동이 너무 연출가가 좋아서 더블 캐스트인 경우에 나 말고 다른 캐스트한테도 강요를 했었다.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기억나죠. 시간, 날씨, 건강 및 존재 상태 등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할 때는 그것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라. 예를 들면 만약 방이 너무 덥거나 춥다면 감각 기억을 위한 작업, 우리 배웠었죠? 감각 기억을 위한 작업을 하고서 여러분이 그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탐구하고 다루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라. 환원하면 여러분이 말 대신 행동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그렇게 하라는 뜻이다. 내가 여러분들어 서로에게 할 일을 지시하지 말라고 주장했을 때는 단순히 직접적인 지시, 그 대사에서 나 쳐다봐. 좀 더 왔다 갔다 해줄래? 좀 더 위협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등등을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실제 문자 그대로 상대방의 역을 가지고 그를 돕거나 충고하거나 얘기하지 말라는 뜻이래요. 이거 어렵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구체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는 당장 배우 아닌 연출가가 되어버린다. 또 당신은 그를 관찰함으로써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좀 더 위협적인지 충분히 왔다 갔다 하는지 또는 큐를 놓치지 않고 당신을 제때에 쳐다보는지 등을 판단함으로써 그의 관객이 되기도 한다. 즉 수신 행위의 모든 천진성, 천진한 그런 라이브한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번 주에 있었던 예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에서 저기 샘퍼즈 마이즈너 연습법을 이제 연습하거든요. 훈련법을. 그 이제 에tude 선생님이 이제 에tude라고 그냥 부르는데 샘퍼즈 마이즈너의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주었어.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한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방에 있는 한 사람은 자기의 목표가 있겠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이 방에서 뭔가 일어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가져오는 사람은 목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상충돼야 돼. 그래서 어떤 스파클이 튀고 갈등 구조가 일어나게 만들어 오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는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각자 그냥 생각해서 가지고 와. 너희들이 서로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친구가 앉아 있었어요. 이 친구는 연습실에서 몸을 푸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연습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딱 들어오더니 형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 공연 보러 가기로 했었잖아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얘가 이제 멘붕이 살짝 왔지? 그러고서 맞다. 어떡하지? 지금 너무 늦었는데. 지금 가도 너무 늦을 것 같아, 거기까지. 미안한데 내가 환불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형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갑시다.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실랑이를 하면서 나중에는 환불받고 이제 끝나는 내용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 왜 거기에 맞장구 쳐줬어? 그 친구가 연극을 보러 가겠다. 형님, 우리 연극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라고 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를 도와주는 거야. 맞다. 이렇게.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해도 되거든.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하면 배우로서 나는 그것을 도와주거나 맞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있어요. 물론 그게 대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지금 라이브하게 그냥 살아있으라고만 했는데 이게 뭐야. 이거는 배우가 아닌 연출가 내지는 관객이 요하는 어떤 바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나로서 난 연습하러 왔었던 나라는 한 인간이었잖아. 그럼 그냥 연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나 자기의 목적을 그냥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서 하나의 상황극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배우의 입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네, 그거의 천진성을 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신행위, 여러 가지 배우들이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어떤 수신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돕거나 충고하거나 막 이럴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거예요. 연습 과정에서는 없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결정들은 나중에 저절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애주들을 할 경우들이 별로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장면에 대한 정보나 사실들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피차간에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망이나 행동이나 장애물들을 말로 표현하거나 이론화하지 말라. 당장의 여러분은 자신을 의식하게 되어 상대방과의 대면과 진정한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파괴될 것이다. 네,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바로부터 몇 가지 재미있는 예들을 들어서 네 잘못을 탓하는 얘기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만일 여러분이 방을 떠나기 전에 상대방 등장인물이 여러분을 막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충분히 빠르게 그렇게 해주지 않을 때는 지금 안 맞춰줬어요. 이렇게 내가 빠르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안 막았어. 그럼 내가 지금 막 통과하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가 나를 막아야 되는데 하면서 뭐 한 바퀴를 더 돈다든지 잠깐만 막 이런 행동을 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빠르게 통과해버리래요. 네, 그냥 떠나버려요. 다음부터는 그 친구가 정확한 시간에 맞춰주겠지. 나를 거기서 막았어야지. 대사가 너무 느리잖아. 막 이따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일 상대 배우가 서둘러 막 나가버려가지고 내가 대사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면 나가게 그냥 내버려 둬라. 걔를 막 붙잡으라고 시켰는데 연출이 그러라고 했는데 뭐 장면이 그런 장면인데 막 이러면서 내가 대사할 시간을 줘야지. 너무 빨리 나갔잖아. 이런 거 이게 똥배우라는 거야. 상대 배우가 따지고 들어오지 않고 상황을 벗어나면 그러는 대로 그냥 따라가. 그리고서 어떻게 되는지 봐. 나는 나의 목적만 이루면 돼. 장면이 그것 때문에 저절로 삐걱거리면서 결국에는 중단되고 말지라도 네, 그렇더라도 내가 그 장면에서 살아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 배우가 하는 것을 활용하세요. 그가 보내는 신호들에 여러분의 욕구와 필요를 부여하여 살아있게 만드세요. 이전의 상황과 그 장소 안에 있는 모든 실물에 대해서 개념 작업과 탐구 작업을 한 후에 그 장면의 첫 번째 박자, 이 첫 번째 박자라는 말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는데요. 이거 뭐냐면 전사입니다. 첫 번째 박자를 살아있게 만들라. 여러분이 만일 그 장소에 대한 작업, 5분 장면을 위한 여러 시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물건들을 철저하게 점검했다면 그 기간은 절대로 낭비된 것이 아니다. 하물며 장면의 첫 번째 박자를 위해서 여러 시간을 더 작업하는 것이 지나친 시간 낭비일 수 있겠는가. 전사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어떻게 시간 낭비냐. 그거 정말 중요하다. 그거 정말 살아있게 만들라. 그거 장면 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첫 줄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중요시 여기는데 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뭐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입센의 인형의 집에 첫 장면을 연기한다고 치자. 맡은 역은 로라예요. 자, 그럼 첫 장면 어떻게 되냐면 로라가 상대 역인 크리스틴의 도착을 통보받기 전에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응접실을 꾸미느라고 수고한 모든 것을 발견하는 일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작업을 쏟을 수 있는지 상상해보고 크리스틴이 등장한 후에는 처음 30초 동안 그녀가 얘 누구더라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볼 것인지에 대해서 또 상상해보라. 또는 만일 당신이 크리스틴을 연기를 한다면 로라네 집에 어떻게 들어갈지 문 열기 전까지 연구하라. 그토록 오랫동안 떨어져 살다가 처음으로 노라와 만나는 건데 준비하는 데만도 엄청난 약의 작업이 드는 것이며 더구나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 목적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더구나 당신이 노라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일이 큰 위험 부담을 안는 일이라면 작업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이 첫 번째 박자를 오랜 시간을 두고서라도 즉흥 연기로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정밀조사도 해서 반드시 상황과 이전의 관계, 목표 및 장애물들이 효험을 나타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네, 전사를 기깔나게 만들어야 한다. 블로킹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블로킹은 털끝만치도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체 생활은 방금 실험해본 모든 것으로부터 유기적으로 그냥 발생이 될 거니까. 한 줄의 대사도 외우거나 고정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그런 행동 속으로 들어가게 한 자유의지가 등장인물의 욕구로부터 샘솟았을 테니까. 첫 번째 박자가 타당해 보일 만큼 성숙했을 때는 그리고 거기에 따랐던 말들이 다 쏟아져 나온 뒤에는 대본을 다시 들고 다음의 박자로 계속 나아가라. 만일 첫째 박자에 대해 끊임없어 보이는 작업이 실패했었다면 다음의 박자가 자연스럽게 진화될 것이어서 작업이 덜 번민스러워질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 없이 연기하는 통연, 이거 통연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 없이 쭉 연기하는 통연을 피하라. 네, 그 자꾸 끊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맨 나중을 위해서 저축해두라. 그리고 단순히 좋게 느껴졌거나 편안했어라고 느꼈다고 해서 연습을 끝내지 마라. 그렇게 오늘 나름 괜찮았어 이래서 연습 딱 끝내고 뭐 이러지 말라. 그러니까 미친 듯이 연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타하게는 나중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개처럼 일하라고 까지도 말을 해요. 통연을 피하라. 그것은 맨 나중을 위해서 저축해두라. 그리고 단순히 좋게 느껴졌거나 편안했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연습을 끝내지 마라. 여러분의 내면적 외면적 자원들이 모호하면 여러분의 장수와 대상물들과 일반적인 목표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도 애매해진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잡으면 연기도 모호해진다. 제가 누차 말하죠. 그러므로 아무리 좋게 느껴졌다 하더라도 영감이 충만한 100만 분의 1이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지 않는 한 다음의 통연은 공수표로 가득하게.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됐어? 아이고, 네, 그 공수표다. 그 배우 수업 책에서도 그러잖아요.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피다 이하고 피다 이 장면 되게 괜찮았었는데 그거 앞뒤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짜여져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연이었을 뿐이야. 우리가 항상 우연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니? 라고 소르소프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장면을 스튜디오에서 발표할 준비가 다 됐는데도, 즉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통합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그것들을 집행한 뒤에도 아직 여러분이 해결 못한 문제들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동료들과 선생님 앞에서 작업을 해 보이는 거다. 완벽하게 다 짤 수는 없다. 만일 박수갈채를 위해서 장면을 발표한다면 여러분은 잘못 작업하고 있다. 즉 객관적으로 편집하고 연출해 왔을 것이다. 여러분이 받을 가장 가치 있는 비판은 여러분이 주관성 면에서 실패한 부분들에 대한 상황일 것이다.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천진성을 억압할 때마다 발생한다. 너무 좋은 말이네요.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코멘트 듣고 이렇게 티칭을 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비판은요. 주관성 면에서 실패한 부분들에 대한 사항일 거래요. 그 왜 주관성 면에서 실패해요? 자기가 이렇게 여기서는 해야지, 여기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럴 때 거기서 거짓말했어. 너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피드백이 들어오죠. 그게 다 천진성을 억압할 때마다 발생하는. 제가 아까 말한 맞다. 맞아. 티켓 내가 예매했었지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 그거 왜 맞춰주냐라는 소리도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왜 맞춰줘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좋은 장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연습 과정에서는 특히 무슨 이렇게 발표할 때 내가 그러라는 건 아니야. 발표할 때는 연출의 지시를 따라야겠지. 그렇지만 이 리허설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장면에서는 그 천진성, 라이브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즉 비록 객관적인 작업을 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육감을 해방시키지 못할 때, 그것이 행동 중인 등장인물의 모든 논리를 갖고서 자연 발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연기 악보로 당신을 인도해주지 못할 때 주관성 면에서 실패하게 되기 쉽다. 재료에 대한 여러분의 개념이 이상적이건 아니건, 여러분이 무대 위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건 제압을 당하건, 또 그 장면의 기계적인 함정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건 못하건, 이 모든 것들은 장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이 다른 동료들의 장면 작업을 지켜보고 그들이 받는 비평들을 경청할 때도 마찬가지. 네, 그때도 관객이 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칭찬도 비난도 하지 마라. 그들의 기술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라. 나라면 저 장면 어떻게 했을까? 네, 이런 식으로 동일시하라. 만일 장면이 성공이거든 왜 성공했을까라고 자문해보고, 몇몇 특정 부분에서 실패했거든 왜 실패했을까라고 자문해봐라. 나한테 대입해봐라. 다른 배우들이 받는 비판들을 여러분은 자신의 비슷한 문제들과 결부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라. 우리는 항상 자신의 문제들이 다른 누군가의 문제들로서 토론될 때 가장 편견 없고 이해심 있게 된다.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뒷전에서 가장 많이 배운다.
그래서 단체 수업의 중요성이 좀 있어요. 아첨도, 경멸도, 칭찬도, 비난도 다 단순히 의견, 허튼 소리, 가십일 뿐이다. 여러분이 전문 극단의 제작을 위해 연습할 때는 지금까지 내가 자주 부르짖었던 모든 윤리적인 원리들이 똑같이 적용되면서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연출가에 대한 존경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네요. 여러분은 극에 대한 그의 착상과 개념을, 연출가의 착상과 개념을 기꺼이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아야 하며 그의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연출가는 관현악단의 지휘자와 똑같다. 여러분은 한 단원이다. 비록 여러분이 협주곡의 독주자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지휘권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연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제1바이올린이나 최종바이올린, 팀파니, 호른 또는 플룻이나 오보의 연주자가 각기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막 연주를 막 한다며 그 결과는 무정부 상태를 넘어서 온갖 뒤덤벅이 될 것이므로 관객들이 놀라 달아나고 말 것이다. 그런 일들이 극장이나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지방에서 대도시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네, 연출가의 개념을 모두가 따라야 하며 여러분의 일은 그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에요. 연출가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을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정당화하고 맥박치게 만들고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배우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와 더불어 갈 수 있을 만큼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연출이 바보 같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에라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똥배우라는 거야.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장면은 좀 파랗게 해주세요. 막 이런 연출들 있거든요. 그 장면에선 좀 무지개 빛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뭔 개소리야. 막 이러면서 도저히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에이씨 저 연출이 바보 같아.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건 배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출이 원하는 레인보우 컬러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훌륭한 배우라면은 그걸 이제 추측해내고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현대적 배우들이 스타니슬랍스키도 연출할 때는 행동과 매우 정밀한 대사 읽기를 시범 보여줬다라는 사실을 모른대요. 많은 현대적 배우들이. 그러니까 스타니슬랍스키 하면 뭔가 배우들한테 딱 이렇게 딱 알아서 여러분들이 라이브하게 살아 있으세요라고 했을 것만 같은데 아니요. 스타니슬랍스키도 배우 본인 자신이 또 배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대사 읽기를 시범 보여주고 막 그랬었대. 배우는 그것을 유기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기대되는 존재입니다. 자, 우타하게는 언젠가 조지 에봇이라는 연출가와 연극을 같이 해본 적이 있었어요. 모든 친구들이 우리 두 사람의 작업 방식이 차이가 너무 커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대요. 연습 첫째 주 동안에 그는 내 역의 모든 대사를 위한 모든 억양을 제시했고 서기를 시작하자 블로킹이 시작되자 제스처도 모두 시범 보여줬대. 근데 우타하게는 이제 미치겠는 거야. 자기 이제 천진성으로 자기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이제 너무 그렇게 짜주니까 구속감을 느껴서 처참한 기분에 빠졌대요. 무정부 상태는 싫어서 그와 다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연출에게 맞춰줘야 되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투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솟구치는 좌절감에 못 이겨서 그를 정확하게 그냥 흉내내게 돼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 연출가가 뭐랬냐면 나를 복사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에서 행동을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했대. 일단 그가 내게 자기 의도를 알려주려는 것임을 이해하고 나서는 우리들의 항해가 순조로워졌고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정말로 좋은 시간을 가졌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연출을 하잖아요. 우리 애들 데리고 내가 이렇게 시범을 보여줄 때가 많아. 그리고 시범을 내가 안 보여주면 참 좋긴 한데 이 장면에서 그 배우가 헤매고 있을 경우 아니면 이 배우의 기량이 좀 딸릴 경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시범을 보여주는 걸 그대로 따라하라고 시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아니에요. 그 모든 연출가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건 연출가의 한계의 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내 식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연기가 나와를 이해시켜서 유기적인 어떤 배우의 것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지. 항상. 그래서 배우들은 연출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좋은 연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그것도 똥배우예요. 오늘 똥배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많은 연출가들이 작품과 등장인물과 목표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한다. 귀를 절대로 막지 말되 여러분이 듣는 바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감을 해방시키고 행동하도록 자극하는 대신에 이론적으로 따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독일의 위대한 연출가 막스 라인하르트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있다. 어느 배우가 한 장면에서 자기는 차라리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장황하게 막 늘어놓자 라인하르트는 알았으니까 말은 그만하고 행동해봐 라고 했대. 그러니까 일단 보여줘. 나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연극할 때 선생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해봐. 해봐. 이래. 그래서 그게 해봤는데 행동을 했는데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거면 그래라. 이러거든. 이게 딱 선생님 말투야. 배우들이 연출가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가도 정작 연출가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라고 물으면 입을 꾹 다물고 헛기침만 해대는 꼴을 나는 수없이 목격해왔다. 그러므로 말을 들어라. 개처럼 일하라. 정당화시켜라. 모든 것을 내면적으로 리얼하게 만들어라. 희곡 작가, 연출가, 동료 배우들을 섬김으로써 결국 관객을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 관객을 섬겨라는 여러분들 기억하지 마세요. 희곡 작가, 연출가, 동료 배우들을 섬기면 그것이 결국 관객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관객은 여러분들의 아우르브 안중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재미있고 유관한 얘기로 끝을 맺겠다. 유명한 무대 장치가 보리스 에론스는 어느 날 달콤한 러시아 악센트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브로드웨이를 이해 못하겠어요. 연출가는 반작품적으로 연출하겠다면서 나더러 반작품적으로 무대를 디자인하래요. 배우들도 반대사적으로 연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부들 그렇게 반대하면서 도대체 왜 그 작품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연극적이지 않은 연극을 하고 싶어. 이 연기에도 마찬가지. 연기하지 않는 연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연기해? 이런 말장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연기는 연기하지 않는 연기라는